중령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노친네, 군대가 무슨 시장판인 줄 아나? 이깟 썩어빠진 국수 한 그릇으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촤악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김은희 할머니가 오직 하나뿐인 손주를 위해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해온 뜨겁고 새빨간 낙지볶음이 그녀의 새하얀 머리 위로 그대로 쏟아부어졌다. 끈적하고 뜨거운 양념 국물이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 뜨거워. 할머니의 입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너무나 작았다. 탱탱한 낙지 조각과 허연 국숫가락이 할머니의 낡은 옷에 역겹게 들러붙었다.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던 중령 최동근과 두 명의 장교들은 배를 잡고 낄낄거렸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마치 악마의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지금 자신들이 모욕한 저 초라한 노인이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가 곧 걸게 될 한 통의 전화가 한 군단의 사령관을 별 3개의 중장을 이곳으로 직접 불러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단순히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었다. 오만함의 대가가 무엇인지, 인간에 대한 예의가 무엇인지, 그들의 군복을 찢어발겨 그 뼈에 똑똑히 새겨주기 위해 오는 것이었다. 폭풍이 막 도착하려 하고 있었다. 서울의 한적한 동네, 볕이 잘 드는 작은 빌라 2층. 김은희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고요하게 시작되었다. 똑딱 똑딱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 소리가 집안의 유일한 소음이었다. 70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한 그녀의 집은 그녀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모든 것이 반듯하고 정갈했다. 책장에는 달코 다른 문학전집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창가에는 그녀가 매일같이 돌보는 난초가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집안 곳곳에는 유독 한 아이의 사진이 많았다. 베넷 저고리를 입고 환하게 웃는 아기 때의 사진부터 초등학교 입학식 날 어색한 표정으로 경례를 붙이는 사진, 그리고 머리를 짧게 깎고 입대하던 날 애써 덤덤한 척하지만 금세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얼굴로 찍은 마지막 사진까지. 그 사진의 주인공은 그녀의 세상이자 전부인 하나뿐인 손주 이진우였다. 은희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사진 액자에 먼지를 닦아냈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얼굴. 하지만 손주를 생각할 때면 그 주름진 눈가에 늘 따스한 미소가 번졌다. 벌써 진우가 입대한 지 3달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그 시간은 할머니에게 있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약속의 시간이었다. 바로 손주에게서 전화가 오는 시간. 오늘도 그녀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집안을 쓸고 닦고 가장 아끼는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채 9시 50분부터 전화기 옆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마치 첫 데이트를 기다리는 소녀처럼 그녀의 마음은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다. 정확히 10시 정각. 따르르릉, 따르르릉. 기다렸다는 듯 전화벨이 울렸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심장이 기분 좋게 두근거렸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치직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그토록 그리워하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저예요. 진우. 아이고, 우리 강아지 전화했구나. 밥은 먹었고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은희 할머니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하지만 소화기 너머 손주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굳어 있었다. 애써 밝은 척하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 끝에 매달린 미세한 떨림을 70년의 연륜을 가진 할머니의 귀가 놓칠 리 없었다. 네, 할머니, 그럼요. 저 잘 지내요. 밥도 잘 먹고 훈련도 열심히 받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동기들하고는 잘 지내고 선임들은 잘해주고? 네, 그럼요. 다들 좋은 분들이에요. 좋은 분들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목소리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이 느껴졌다. 마치 외워둔 대사를 읊는 사람처럼. 은희 할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거쳤다. 그녀의 손이 저도 모르게 수화기를 꽉 움켜쥐었다. 진우야. 그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정말 무슨 일 없는 거지?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우리 강아지?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어제 야간 훈련이 좀 힘들어서 그런가 봐요. 진짜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손주는 서둘러 말을 이었다. 너무나도 황급히 부정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할머니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그녀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더 물어봤자 착한 손주는 절대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터였다. 대신 그녀는 화제를 돌렸다. 그래, 훈련이 힘들겠지. 힘들고 말고. 그래도 몸 조심해야 한다. 알았지? 밥 거르지 말고 잠도 푹 자고. 네, 할머니. 그럴게요. 저 이제 들어가 봐야 해서요. 다음에 또 전화드릴게요. 할머니, 사랑해요. 그래, 나도 사랑한다, 우리 손주. 끊어라. 뚝. 전화가 끊겼다. 할머니는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사랑해요 라는 마지막 말은 진심이었지만 그 목소리는 마치 절벽 끝에 매달린 사람처럼 위태롭게 들렸다. 통화는 고작 3분, 평소에는 10분을 훌쩍 넘기던 통화였다. 온갖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할머니를 웃게 만들던 아이였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그녀는 힘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쿵. 전화기가 제자리에 놓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방 안을 울렸다. 아까따지의 설렘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불안감이 심장을 옥죄어 왔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서성였다. 괜찮을 거야. 군 생활이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지. 괜한 걱정일 거야. 스스로를 다독여 봤지만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다시 전화기를 들었다. 이번에는 며느리, 즉 진우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진우랑 통화하셨어요? 그래, 방금 했다. 그런데 애 목소리가 영 좋지가 않구나. 혹시 너한테는 무슨 다른 얘기 없었니?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에이, 어머니,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세요. 걔 원래 좀 엄살이 심하잖아요. 이제 갓 이등병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그러면서 크는 거죠.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시면 진우가 더 힘들어해요. 아무리 그래도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니? 꼭 무슨 일이 있는 애 같았단 말이다.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만약 무슨 일 있었으면 부대에서 바로 연락이 왔겠죠. 이제 막 군 생활에 적응하려는 앤데 괜히 어머니가 먼저 찾아가시거나 하면 애 입장만 난처해져요. 그냥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주세요. 네? 틀린 말이 아니었다. 이성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리고 진우를 키우며 다져진 그녀의 직감은 계속해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녀는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맑은 가을 하늘이 눈에 들어왔다. 저렇게 평화로운 세상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걸까?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입대하던 날 손주의 얼굴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짧게 깎은 머리를 어색하게 만지작거리던 손주. 애써 눈물을 참으며 괜찮다고 금방 돌아오겠다고 말하던 목소리. 할머니는 떠나는 손주를 붙잡고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를 당부했었다. 진우야,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그리고 비겁하게 살지 마라. 네가 어릴 때부터 할미가 늘 가르쳤지? 옳지 않은 것을 보고도 눈 감는 건 나쁜 짓을 하는 것만큼이나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러자 진우는 희미하게 웃으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저 할머니 손주잖아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처럼 불의를 보고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용감한 군인이 될게요. 약속해요. 바로 그 약속. 그 약속이 섬광처럼 그녀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만약에 우리 진우가 그 약속을 지키려다 곤경에 처한 것이라면? 만약 부대 안에서 무언가 잘못된 일을 보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다 밉보이게 된 것이라면?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다. 며느리의 충고도 주변의 만류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며 수많은 아이들을 봐왔다. 어떤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지, 어떤 아이가 아픔을 숨기는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오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손주의 목소리는 분명 도움을 요청하는 절박한 신호였다. 그녀의 눈빛이 단호하게 변했다. 흔들림 없던 교사의 눈빛으로, 아니, 자신의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사자의 눈빛으로. 그녀는 벽에 걸린 달력을 확인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옷장으로 향했다. 가장 따뜻하고 편한 옷을 꺼내 입었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지금부터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힘든 싸움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손주에게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전투 식량을 만들어주는 것. 그녀의 뇌리에 진우가 평소에 입에 달고 살던 음식이 떠올랐다. 할머니표 매콤 낙지볶음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거 한 입만 먹으면 없던 힘도 막 솟아나는 것 같아. 그래, 그거다. 은희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연한 다짐이 서 있었다. 직접 가봐야겠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리고 만약, 아주 만약에라도 내 손주를 괴롭히는 자가 있다면 이 늙은이의 남은 인생을 전부 걸어서라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리라. 다음 날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김은희 할머니는 잠에서 깼다. 70평생 몸에 밴 습관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기상은 평소와 달랐다.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부엌에 땡! 작은 형광등 스위치를 켜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부엌은 그녀의 작은 왕국이었다. 낡았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정돈되어 있었고 윤이 날 정도로 깨끗했다. 그녀는 먼저 앞치마를 허리에 둘러맸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며 분필가루를 묻히고 살았지만 손주를 위해 요리할 때 두르는 이 앞치마만큼 그녀의 마음을 든든하게 만드는 것은 없었다. 그녀는 찬장에서 가장 크고 튼튼한 보온 도시락통을 꺼냈다. 쿵! 묵직한 소리를 내며 식탁 위에 자리를 잡았다. 손주와 손주의 동기들까지 3명이 넉넉히 먹을 수 있는 양을 담으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 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시장에 가는 것이었다. 손주에게 먹일 낙지는 그 무엇보다 싱싱해야만 했다. 그녀는 얇은 외투를 걸치고 장바구니를 든 채 조용히 집을 나섰다. 삐걱,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아직 해가 뜨려면 멀었다. 동네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다. 쌩 하고 새벽의 찬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힘이 넘쳤다. 버스를 타고 20분을 달려 도착한 노량진 수산시장. 벌써부터 상인들의 우렁찬 목소리와 수조에서 퍼덕이는 생선들의 물 튀는 소리로 활기가 넘쳤다. 비릿하지만 생명력 넘치는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다. 은희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단골 가게로 향했다. 사장님, 나왔어. 가게 주인은 이른 시간부터 찾아온 그녀를 보고 반갑게 맞았다. 아이고, 어머님, 이렇게 일찍 어쩐 일이세요? 우리 손주, 군대에 있는 손주 좀 보러 가려고 오늘 들어온 녀석들 중에 제일 힘 좋고 실한 놈으로 좀 골라줘 봐요. 그녀의 말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가게 주인은 군말 없이 가장 큰 수조에서 꿈틀거리는 낙지들을 건져 올렸다. 펄떡, 펄떡, 뜰채 밖으로 빠져나오려는 낙지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다. 은희 할머니는 매서운 눈으로 낙지들의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빨판의 흡착력, 꿈틀거리는 다리의 움직임까지 수십 년 경력의 주부다운 날카로운 눈썰미였다. 그녀는 가장 힘좋아 보이는 놈 3마리를 골랐다. 이놈들로 줘요. 그리고 우리 손주 먹을 거라고 했으니까 내장 손질 좀 깔끔하게 부탁해요. 시장을 나서는 그녀의 장바구니는 묵직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곧바로 요리를 시작했다. 먼저 쌀을 씻어 밥솥에 앉혔다.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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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 압력밥솥이 숨을 고르는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다. 갓 지은 따끈한 밥에 비벼 먹어야 제맛이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낙지볶음을 만들 차례였다. 그녀는 싱싱한 낙지를 굵은 소금으로 바득바득 문질러 씻었다. 미끈거리는 점액질이 모두 제거될 때까지 몇 번이고 헹궈냈다. 그리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질겨지기 때문에 넣었다가 바로 뺀다는 느낌으로 탱글탱글하게 되살아난 낙지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었다. 탁, 탁,
탁, 탁. 일정한 간격으로 도마를 느리치는 칼질 소리가 경쾌했다. 그녀는 낙지뿐만 아니라 함께 볶을 채소들도 손질했다. 아삭한 식감을 더해줄 양파와 양배추, 매콤한 맛을 돋둘 청양고추, 그리고 향긋한 깻잎과 대파까지 모든 재료가 정갈하게 손질되어 접시에 담겼다. 이제 가장 중요한 양념장을 만들 차례였다. 이것이 바로 은희 할머니표 낙지볶음의 핵심 비법이었다. 그녀는 작은 항아리에서 직접 담근 고추장을 크게 한 숟갈 퍼냈다. 그리고 태양초 고춧가루, 다진 마늘과 생강, 맛술, 간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만의 비밀병기인 직접 갈아 만든 배즙을 넉넉히 넣었다. 설탕 대신 배즙을 사용하면 인위적이지 않은 건강한 단맛이 매운맛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모든 재료가 한데 섞여 먹음직스러운 붉은빛의 양념장이 완성되었다. 보기만 해도 입에 침이 고였다. 그녀는 커다란 웍을 불에 올렸다. 화르르 푸른 불꽃이 웍의 바닥을 감쌌다. 곧이어 웍이 뜨겁게 달아오르자 그녀는 고추기름을 넉넉히 둘렀다. 그리고 다진 파와 마늘을 넣어 볶기 시작했다. 치익! 기름과 만난 파 마늘이 맛있는 소리를 내며 볶아졌다. 순식간에 알싸하고 고소한 향기가 부엌을 가득 채웠다. 파와 마늘 향이 충분히 우러나왔을 때 그녀는 손질해둔 채소를 모두 쏟아부었다. 촤! 웍을 작은 그녀의 손목이 현란하게 움직였다. 채소의 숨이 살짝 죽었을 때 오늘의 주인공인 낙지를 넣고 곧바로 비법 양념장을 전부 부었다. 촤악! 뜨거운 웍 안에서 낙지와 채소 그리고 양념장이 만나 격렬한 소리를 내며 하나가 되어갔다. 매콤하고 달콤하고 감칠맛 나는 냄새가 온 집안에 폭탄처럼 터져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 냄새가 아니었다. 손주를 향한 할머니의 사랑, 걱정, 그리고 응원의 마음이 모두 녹아든 향기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참기름을 한 바퀴 두른 뒤 깻잎과 통깨를 듬뿍 뿌려 마무리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완벽한 할머니표 명품 낙지볶음이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낙지볶음을 그녀는 조금도 식기 전에 보온 도시락통에 정성껏 옮겨 담았다. 가장 큰 칸에는 낙지볶음을, 그리고 다른 칸에는 갓 지은 따끈한 흰쌀밥을 가득 눌러 담았다. 그리고 혹시라도 손주 친구들이 매운 것을 못 먹을까봐 달걀말이와 멸치볶음 같은 맵지 않은 밑반찬도 몇 가지 챙기는 것을 잊지 않았다. 자식 키우는 어미의 마음은 다 똑같다는 생각에서였다. 딸깍 딸깍. 도시락통의 뚜껑을 모두 닫고 나니 새벽의 노력이 묵직한 무게로 손에 전해져 왔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이 무게만큼 손주가 힘을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정성껏 싼 도시락을 보자기에 한 번 더 단단히 싸맸다. 그리고 서둘러 나갈 채비를 했다. 손주가 있는 강원도 철원까지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도 3시간이 넘게 걸리는 먼 길이었다. 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어서 빨리 가서 이 따뜻한 밥을 내 손주 입에 넣어줘야겠다. 그리고 괜찮다고, 할미가 여기 있다고, 아무 걱정 말라고 그 작은 어깨를 꼭 안아줘야겠다. 덜컹거리는 시외버스에 몸을 실은 그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익숙한 서울의 빌딩 숲이 사라지고 푸른 논과 밭, 그리고 울창한 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품 안에 있는 도시락 가방을 마치 아기를 안듯 소중하게 끌어안았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행여나 음식이 쏠릴까봐 온몸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눈에 손주와 함께했던 수많은 기억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걸음마를 배우다 넘어져 울음을 터뜨리면 괜찮다며 일으켜주던 것이 자신이었다. 처음 자전거를 배우다 무릎이 깨져 피가 나면 호호 불며 약을 발라주던 것도 자신이었다. 세상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손주를 지켜주던 든든한 방패. 그것이 바로 그녀, 김은희 할머니였다. 그런데 지금 손주는 그녀가 없는 곳에서 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몰랐다. 기다려라, 우리 강아지. 할미가 간다. 그녀는 굳게 담은 입술로 나지막이 속삭였다. 창밖의 풍경은 점점 더 낯설어지고 군사시설을 알리는 표지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향하고 있는 곳이 평화로운 일상과는 거리가 먼 곳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손주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지옥이라도 갈 수 있는 것이 할머니의 마음이었다. 긴 여정 끝에 마침내 버스가 철원 버스터미널에 도착했다. 그녀는 다시 부대 앞으로 가는 시내버스로 갈아탔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위병소와 제9보병사단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부대 정문이 그녀의 눈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굳은 결심을 한 얼굴로 버스에서 내렸다. 그녀의 손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따뜻한 무기, 사랑이 담긴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끽!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버스가 멈춰섰다. 쉭!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차갑고 날카로운 강원도의 공기가 버스 안으로 훅 밀려 들어왔다. 김은희 할머니는 품에 안고 있던 도시락 가방을 다시 한번 고쳐 안고 조심스럽게 버스에서 내렸다. 그녀의 눈앞에 거대한 부대 정문이 나타났다. 높고 육중한 철문, 그 위로 날카롭게 뻗은 철조망, 그리고 중앙에 새겨진 백골 부대를 상징하는 해골 마크. 모든 것이 그녀와 같은 평범한 민간인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윙 하는 바람소리마저 이곳에서는 유독 차갑고 위협적으로 들렸다. 저 멀리 연병장에서 들려오는 듯한 군인들의 우렁찬 함성 소리가 간간히 바람을 타고 날아와 그녀의 귓가를 때렸다. 그녀는 작은 체구를 더욱 움츠리며 정문 옆 위병소로 향했다. 저벅저벅 그녀의 낡은 구두가 자갈 깔린 바닥을 밟는 소리가 어색하게 울렸다. 위병소 앞에는 총을 맨 젊은 병사 2명이 부동 자세로 서 있었다. 갓 20살이 넘었을까. 앳된 얼굴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조금의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채 오직 전방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돌처럼. 은희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저기 군인 양반 면회 좀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녀의 말에 위병소 안에 앉아있던 다른 병사가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신분증을 보여주십시오. 기계처럼 딱딱한 목소리였다. 은희 할머니는 가방에서 주섬주섬 낡은 주민등록증을 꺼내 건넸다. 병사는 신분증을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가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타닥, 타닥, 타닥. 정적 속에서 들리는 키보드 소리가 할머니의 심장을 조여왔다. 누구 면회 오셨습니까? 아, 내 손주 이진우 이병이라고 이번에 신병으로 들어왔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손주 이름 석자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자부심과 사랑이 묻어났다. 하지만 병사의 다음 말은 그 모든 기대를 산산조각 냈다. 타닥, 마지막 엔터키 소리가 울린 후 병사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봤다. 김은희 어르신, 이진우 이병은 현재 면회 제한 대상자입니다. 면회가 불가합니다. 예? 은희 할머니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다. 방금 뭐라고 한 거지? 면회 제한? 그게 무슨 소리요, 군인 양반. 면회 제한이라니. 우리 진우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요. 애가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냐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높아졌다. 하지만 병사는 여전히 무감각한 표정으로 외워둔 지침을 읊는 것처럼 대답할 뿐이었다. 자세한 사유는 규정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면회가 불가하니 돌아가 주십시오. 돌아가라니? 새벽 4시부터 일어나 꼬박 4시간을 넘게 달려온 길이었다. 손주 얼굴 한번 보겠다고, 그 좋아하는 낙지볶음 한번 먹여보겠다고 이 먼 길을 달려왔는데 그녀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아니 이보시오. 내가 얼마나 먼 길을 왔는데 그냥 돌아가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오. 무슨 이유인지는 말을 해줘야 할 것 아니오. 부모도 아니고 이 늙은 할미가 손주 한번 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오. 그녀의 목소리 끝이 애처롭게 떨려 나왔다. 그녀의 절박한 모습에 젊은 위병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듯 했다. 하지만 그는 입을 굳게 담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하지 못했다. 소란을 감지했는지 위병소 안쪽에서 다른 사람이 걸어 나왔다. 어깨에 하사 계급장을 단 좀 더 나이가 있어 보이는 군인이었다. 그는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은 채 할머니에게 말했다.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아, 마침 잘 됐어. 내가 이진우 이병 할미인데 우리 손주를 만나러 왔더니 면회가 안 된다고 합디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좀 알려주시오.
하사는 서류철을 한번 뒤적이더니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이진우 이병 금일부로 면회 및 전화통화 제한 조치 내려왔습니다. 상부 지시입니다. 이유는 저희도 모릅니다. 돌아가십시오. 상부 지시라는 말은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았다. 은희 할머니의 어깨가 힘없이 축 처졌다. 지난밤 내내 그녀를 괴롭혔던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우리 진우에게 정말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녀는 거의 울먹이며 마지막 희망을 붙잡았다. 그러면 얼굴이라도 잠깐만 5분 아니 1분이라도 좋으니 멀리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게 해주시오. 네, 제갈 부탁이오. 안 됩니다. 하사의 대답은 칼로 자른 듯 단호했다. 그 순간 은희 할머니의 머릿속은 새하얘졌다. 이제는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품에 안고 있던 도시락 가방을 더욱 꽉 끌어안았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도시락, 이것만이라도 전해주고 싶었다. 그럼 이것만이라도 좀 전해주시오. 이 늙은이가 새벽부터 일어나 우리 손주 먹이려고 싼 도시락이오. 이거라도 먹으면 힘을 낼 텐데 제발 부탁이니 이것만이라도 좀. 그녀는 거의 애원하며 도시락 가방을 내밀었다. 정성스럽게 싼 보자기를 풀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낙지볶음과 따뜻한 밥이 나올 터였다. 하지만 하사는 고개마저 가로저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할머니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 버렸다. 어르신, 규정상 외부 음식물 반입은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쿵.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 그토록 차갑고 비정한 규정이 세상에 또 있을까? 손주를 걱정하는 할머니의 마음이 그깟 규정 하나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흐릿해진 시야 너머로 굳게 닫힌 철문과 총을 맨 젊은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다. 세상과 단절된 거대한 성벽, 그리고 그 안에 갇혀 있을지도 모르는 어린 손주. 은희 할머니는 망연자실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그냥 돌아가야만 하는 걸까? 아니, 그럴 수 없었다. 이대로 돌아가면 밤새 잠 못 이루고 걱정만 하다 병이 날 것 같았다. 군인 양반, 제발 한 번만. 그녀가 힘겹게 다시 입을 열었을 때였다. 저벅. 위병소 뒤편에서 여러 사람의 군 헛발 소리가 들려왔다. 은희 할머니와 위병소 근무자들의 시선이 모두 그쪽으로 향했다. 3명의 간부가 순찰을 돌고 있는 듯했다. 가운데 선 남자는 배가 불룩 나온 중년의 장교였고 양옆에는 그보다 계급이 낮은 2명의 간부가 바싹 붙어 걷고 있었다. 그들은 위병소 앞에서 멈춰섰다. 가운데 선 중년의 장교 최동근 중령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무슨 소란이야? 위병소 하사가 즉각 달려나와 경례를 붙이며 상황을 보고했다. 충성, 중령님, 이진우 이병의 할머니 되시는 분인데 면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진우라는 이름이 나오자 최동근 중령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다. 그는 뜯어보는 듯한 시선으로 은희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었다. 초라한 행색의 시골 늙은이, 그의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걸렸다. 아, 그 녀석의 할머니란 말이지. 감히 부대 내구 비리를 찌르겠다며 대대장에게 보고서를 올린 그 건방진 놈. 자신의 심기를 건드린 대가가 어떤 것인지 그 가족에게부터 똑똑히 가르쳐줄 필요가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은희 할머니의 길고 외로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자신을 쳐다보는 저 남자의 눈빛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랄한 것인지를, 그리고 그 눈빛이 곧 자신에게 어떤 끔찍한 모욕을 안겨주게 될지를. 그녀는 그저 이 사람이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간절한 눈빛으로 입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최동근 중령. 그는 부대 내에서 폭군으로 통하는 자였다. 자신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거스르는 자는 그게 누구든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다. 그런데 감히 갓 들어온 이등병 나부랭이가 부대 내 보급 비리를 고발하는 투서를 찔러? 그것도 자신이 뒤를 봐주고 있는 사안을? 그는 이진우라는 이름 석자를 며칠째 갈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이 건방진 놈의 군 생활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는 그 누구도 감히 자신에게 덤벼들 생각을 못하게 만들 수 있을까? 마침 좋은 먹잇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참이었다.
그는 은희 할머니를 단순한 노인이 아닌 괘씸한 놈의 가족으로 인식했다. 그리고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줌으로써 이진우의 정신을 완전히 꺾어버릴 심산이었다. 최중명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은희 할머니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육중한 몸이 할머니의 작은 최구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어르신, 그는 일부러 부드러운 목소리를 꾸며냈다. 그 가식적인 친절함에 은희 할머니는 잠시 희망을 품었다. 역시 저 위병들은 너무 젊어서 규정만 따지는 것이었어. 이렇게 높은 분이라면 내 사정을 이해해 주실 거야. 아이고, 장교나으리, 제가 이진우 이병 할미인데 우리 손주 얼굴이라도 잠깐 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 먼 길을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제발 선처를 좀. 할머니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간절하게 말했다. 하지만 최중령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비웃는 잔인한 비수였다. 아, 그 이진우 말이군요. 부대 내에서 아주 유명한 친구죠. 그의 목소리 톤이 순식간에 차갑게 바뀌었다. 유명하다는 단어에 가시가 돋쳐 있었다. 자기 분수도 모르고 위아래도 없이 날뛰는 놈, 군대물 흐리는 아주 고약한 놈 말입니다. 어르신은 손주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기에 애가 그 모양입니까? 집안의 어른이 제대로 가르쳤어야죠. 군대는 당신네 집 안방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진우가 뭘 어쨌다고? 은희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손주가 부대에서 말썽을 피웠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평생을 바르게만 살아온 아이였다. 최중령의 옆에 서 있던 박상철 상사가 거들고 나섰다. 그는 최중령의 충실한 개로 우락부락한 덩치에 어울리는 거친 목소리를 가졌다. 어르신, 아직도 파악이 안 되십니까? 당신 손주놈이 지금 부대를 발칵 뒤집어 놨다고요. 되먹지 않은 정의감에 불타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놈의 가족이니 당신도 별간 다르지 않겠지. 여기까지 와서 소란 피우는 걸 보니 딱 알겠구만. 아닙니다. 우리 진우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분명 무슨 오해가 있었을 겁니다.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변호했다. 하지만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아첨꾼 한지석 중위가 얄밉게 끼어들었다. 중령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싹수가 노란 놈입니다. 그런 놈은 처음부터 아주 뿌리를 뽑아 넣어야 합니다. 3명의 장교가 1명의 힘없는 노인을 둘러싸고 조롱하고 비난했다. 위병소의 젊은 병사들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쥘 뿐이었다.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최종령의 권력은 이 부대 안에서 절대적이었다. 은희 할머니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터져나왔다. 서러움과 분함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손주를 향한 모욕은 자신을 향한 모욕보다 몇 배는 더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제발 그만하십시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손주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음식이라도 좀 전해주십시오. 우리 손주가 이걸 먹고 힘이라도 내야. 네? 그녀는 눈물로 범벅인 얼굴로 품에 안고 있던 도시락을 내밀었다. 새벽부터 정성을 다해 만든 그녀의 사랑 그 자체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최동근 중령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도시락통을 잠시 내려다보더니 다시 할머니의 얼굴을 쳐다봤다. 그의 입가에 뱀처럼 사악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 바로 이거다. 이 늙은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 늙은이의 사랑과 정성. 바로 그것으로 이 늙은이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아주마. 최중령이 박상사에게 턱짓을 했다. 박상사, 그게 뭔지 한번 열어봐. 얼마나 대단한 걸 쌓았는지 구경 좀 해보자고. 예, 알겠습니다. 박상사는 기다렸다는 듯 할머니의 손에서 도시락 가방을 확 하고 거칠게 빼앗았다. 할머니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박상사는 보자기를 풀어 헤쳐 바닥에 내팽개치고 큼직한 보온 도시락통을 들었다. 딸깍, 딸깍. 그는 보란듯이 도시락통의 잠금 장치를 하나씩 풀었다. 그 소리가 할머니의 심장을 옥죄는 것 같았다. 마지막 잠금 장치가 풀리고 뚜껑이 열리는 순간 후끈한 김과 함께 매콤하고 맛있는 냄새가 확 풍겨나왔다. 아직도 온기가 가득한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낙지볶음. 그 옆에는 정갈하게 담긴 흰쌀밥과 달걀말이가 보였다.
누구라도 군침을 삼킬 만한 완벽한 도시락이었다. 오호, 제법 먹음직스러운데? 최중령이 비아냥거렸다. 한중이는 옆에서 촐싹맞게 웃어댔다. 파하하, 정성이 아주 갸륵하십니다, 할머니. 은희 할머니는 그들의 조롱을 들으며 차라리 도시락을 빼앗겨 바닥에 버려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은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잔인한 것이었다. 최중령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그는 박상사에게 나지막이 하지만 위병소에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명령했다. 그렇게 정성껏 만든 음식인데 버리면 아깝지.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 그리고는 할머니를 향해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다음 말을 내뱉었다. 주인에게 직접 배달해 주도록 해. 박상사는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의 흉악한 얼굴에 야만적인 미소가 번졌다. 그는 두 손으로 큼직한 도시락통을 들었다. 그리고 은희 할머니의 바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할머니, 손주놈 대신 당신이 직접 좀 받으셔야겠어. 이 정성을 말이야. 그 순간 시간은 끔찍할 정도로 느리게 흘러갔다. 박상사가 도시락통을 휙 하고 뒤집었다. 촤! 세상에 다시 없을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직도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던 새빨간 낙지볶음과 흰쌀밥 그리고 반찬들이 은희 할머니의 새하얀 머리 위로 그대로 쏟아져 내렸다. 할머니의 입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고통과 충격으로 찢어지고 있었다. 후끈한 열기가 두피를 데웠다. 끈적하고 질척한 고추장 양념 국물이 그녀의 흰 머리카락을 타고 주름진 이마와 뺨을 지나 턱 끝으로 뚝뚝 흘러내렸다. 세상이 온통 붉게 보였다.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고춧가루가 눈에 들어가 타는 듯이 아팠다. 매캐하고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탱글탱글한 낙지 조각과 허연 국숫가락, 노란 달걀말이 조각들이 그녀의 얼굴과 낡은 스웨터에 역겹게 들러붙었다. 푸하하하하, 껄껄껄껄. 최중령과 한중이의 미친 듯한 웃음소리가 위병소 앞에 울려 퍼졌다. 박상사 역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빈 도시락통을 바닥에 쨍그랑 소리가 나게 내던졌다. 은희 할머니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두뇌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와 머리 위에서 흘러내리는 음식물의 뜨거운 열기가 뒤섞여 지옥 같은 감각을 만들어냈다. 고통보다 더한 것은 수치심이었다. 70평생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인간의 존엄성이 발가벗겨지는 듯한 끔찍한 모욕감이었다. 위병소의 젊은 병사들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 병사는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나서려다 옆에 있던 선임의 제지를 받고 멈춰섰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최중령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는 할머니의 귓가에 대고 뱀처럼 속삭였다. 잘 들으시오, 노친네. 이건 경고야. 당신 손주놈에게 똑똑히 전해. 한 번만 더 까불면 그때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알아들었나? 그 말을 끝으로 세 명의 악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만족스러운 웃음소리를 흘리며 유유히 자리를 떴다. 저벅, 저벅, 저벅. 그들의 군홧발 소리가 멀어져 갔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위병소 앞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은희 할머니는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다. 털썩 그녀의 다리가 풀리며 그대로 흙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에 붙은 음식물들을 떼어내려 애썼다. 하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미끈거리는 양념과 축축하고 차갑게 식어가는 국숫가락뿐이었다. 똑똑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뺨에 묻은 고추장 양념과 뒤섞여 핏물처럼 바닥으로 떨어졌다. 새벽부터 시작된 그녀의 길고 긴 하루. 손주를 향한 사랑과 정성으로 가득했던 그 마음. 그 모든 것이 지금 차가운 흙바닥 위에 역겨운 쓰레기가 되어 나뒹굴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하늘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다. 깊고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그녀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다. 저벅, 저벅, 저벅. 악마들의 군홧발 소리가 완전히 멀어지고 나서야 위병수 앞에는 지독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시간마저 멈춰버린 듯했다.
휑 하고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소리만이 이 끔찍한 현실을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있었다. 김은희 할머니는 흙바닥에 주저앉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 온몸의 감각이 마비된 것 같았다. 머리 위에서 흘러내린 음식물은 이제 차갑게 식어 끈적한 덩어리가 되어 그녀의 머리카락과 옷에 엉겨붙어 있었다.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70평생을 그토록 정갈하고 반듯하게 살아왔는데 지금 자신의 모습은 길거리에 나뒹구는 음식물 쓰레기보다도 못했다.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제는 소리내어 울 기력조차 없었다. 눈물은 그저 뺨에 말라붙은 고추장 양념의 흔적을 따라 더러운 물길을 만들며 뚝뚝 바닥으로 떨어질 뿐이었다. 그녀를 둘러싼 세상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조금 전 그들의 비웃음 소리가 악마의 메아리처럼 끊임없이 맴돌았다. 껄껄껄껄. 그 웃음소리는 날카로운 유리조각이 되어 그녀가 평생 지켜온 자존심과 존엄성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교답에서 아이들에게 늘 가르쳤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고. 가난하든 배우지 못했든 늙고 병들었든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한 것이라고. 그렇게 평생을 가르치고 믿으며 살아왔는데 지금 그녀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 위병소에 서 있던 젊은 병사들은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무력감과 그리고 한없는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 중 가장 막내로 보이는 한 병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주먹을 꽉 쥐고 할머니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할머! 그가 무언가 말을 하려는 순간이었다. 턱! 옆에 있던 선임병이 그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그리고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나서지 마. 너까지 다쳐. 최동근 중령의 권력은 저 어린 병사의 선이 맞아 짓밟아 버릴 만큼 거대하고 폭력적이었다. 결국 젊은 병사는 입술을 깨물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의 눈시울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 모습을 은희 할머니는 흐릿한 시야 너머로 보고 있었다. 그래, 저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저들 역시 저 거대한 폭력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약자일 뿐. 오히려 저 아이들 앞에서 이런 끔찍한 꼴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에 붙은 것들을 떼어내려 애썼다. 하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미끈거리는 국숫가락과 차갑게 굳어버린 밥알뿐이었다. 그녀는 결국 포기하고 더러워진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흐느낌이 터져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아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여기서 무너지면 저 안에 있을 내 손주는 누가 지켜준단 말인가. 진우야, 내 새끼. 손주를 생각하자 꺼져가던 심장에 다시 희미한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이 모욕을, 이 수치를, 이 분노를 가슴에 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돌아설 수는 없었다. 무언가 해야만 했다. 바로 그때였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힘겹게 외투주머니를 더듬었다. 차갑고 딱딱한 물건이 손끝에 닿았다. 휴대폰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내들었다. 몇 년 전 아들이 바꿔준 스마트폰은 너무 복잡해서 그녀는 여전히 이 낡은 폴더폰을 고집했다. 액정에는 거미줄처럼 금이 가 있었다. 마치 지금 그녀의 갈갈이 찢어진 마음처럼. 그녀는 떨리는 엄지손가락으로 힘겹게 폴더를 열었다. 띠리링 하는 정겨운 소리와 함께 작은 화면에 불이 들어왔다. 그녀의 눈이 흐릿해서 화면 속 글자들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몇 번 깜빡여 눈물을 털어내고 주소록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익숙한 이름들이 나타났다. 아들, 며느리, 친구 영자. 아들에게 전화할까? 아니, 안 된다. 지금 이 꼴로, 이 목소리로 아들에게 전화하면 당장 무슨 일이냐며 달려올 것이다. 아들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평생을 자식 걱정만 하며 살아왔는데 이 나이까지 먹어서 짐이 될 수는 없었다. 며느리는 더더욱 안 될 말이었다. 아까 통화했을 때 괜한 걱정 말라며 자신을 말리지 않았던가. 친구들에게도 이 추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무의미하게 버튼을 눌러 주소록을 아래로 내렸다. 수십 개의 이름들이 스쳐 지나갔다. 이제는 연락이 끊긴 옛 동료 교사들의 이름, 동네 반장님의 이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이름까지. 그 어떤 이름도 지금 그녀에게 희망이 되어주지는 못했다. 이제 주소록의 거의 마지막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휴대폰을 닫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눈에 아주 오래되고 낯선,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 하나가 들어왔다. 학생 강민혁. 그 이름 밑에는 20년도 더 된 낡은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다. 학생 강민혁.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은희 할머니의 머릿속에 까마득한 옛 기억이 먼지 쌓인 앨범처럼 펼쳐졌다. 20여 년 전 그녀가 담임을 맡았던 반의 한 아이. 유난히 가난했고, 유난히 덩치가 작았고, 유난히 눈빛이 반항적이었던 아이.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며 학교가 끝나면 공사판을 전전하던 아이. 급식비를 못 내 점심을 굶는 날이 부지기수였고 싸움에도 자주 휘말렸다. 모두가 그 아이를 문제아라며 손가락질했다.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희 할머니는 그 아이의 반항적인 눈빛 속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외로움을 보았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강한 자존심과 따뜻한 마음을 보았다. 그녀는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자신의 도시락을 몰래 그 아이의 책상 서랍에 넣어주었다. 다른 교사들이 그 아이를 혼낼 때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타주며 등을 두드려 주었다. 미녀가, 세상이 다 너를 버렸다고 생각될 때도 선생님은 언제나 네 편이란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선생님은 믿는다. 졸업식 날 그 아이는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 교무실로 찾아와 삐뚤삐뚤한 글씨로 쓴 감사 편지와 함께 공사판에서 받은 일당으로 샀다며 낡은 손수건 한 장을 내밀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허리가 부러져라 인사를 하고 떠나갔다. 그 뒤로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던 이름, 휴대폰을 바꿀 때마다 주소록을 옮기는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함께 딸려왔을 뿐인 이제는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이름이었다. 지금쯤 뭘 하고 살고 있을까? 그 번호가 아직도 그대로일 리가 없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아이도 이제는 40대 중년의 아저씨가 되어 있을 터였다. 성공해서 잘 살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힘든 삶을 살고 있을까? 자신을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 수만 가지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야. 허황된 기대일 뿐이야.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이 허황된 기대 말고는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믿져야 본전이었다. 이미 그녀의 존엄성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다. 더 이상 잃을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주 천천히 학생 강민혁이라는 이름 위로 커서를 옮겼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모든 희망과 절박함을 담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딸깍. 작은 버튼음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댔다. 연결이 되지 않는 이라는 기계음이 들려올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대신 뚜 길고 긴 연결음이 들려왔다. 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신호가 가고 있었다. 뚜 은희 할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위병소의 젊은 병사들도 숨을 죽인 채 낡은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는 이 초라한 노인을 지켜보고 있었다. 과연 저 전화기 너머에서 그녀를 이 지옥 같은 절망 속에서 구원해줄 목소리가 들려올 것인가?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뚜 연결음이 한 번 울릴 때마다 김은희 할머니의 심장이 한 번씩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뚜 제발 제발 받아라. 그녀는 입술을 달싹이며 속으로 애타게 기도했다. 이미 이 세상에 없는 번호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전화를 받더라도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또 연결음이 4번째 울렸을 때였다. 그녀는 거의 포기하고 전화를 끊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 딸깍, 신호가 멈췄다. 연결되었다. 할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낯설지만 무게감 있고 깊게 울리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그 목소리는 아주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훈련으로 다져진 듯한 단단함과 권위가 서려 있었다. 은희 할머니의 심장이 다시 한번 찰렁 내려앉았다. 잘못 걸었나? 아니면 그 아이가 아니거나.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저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에 모래알이라도 가득 들어찬 것처럼 껄끄럽고 갈라진 소리가 새어나왔다. 혹시 강민혁 학생 맞니? 그녀는 마지막 용기를 쥐어짜 내뱉었다. 20년 만에 불러보는 이름. 그녀가 학생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순간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순간 숨을 멈추는 듯했다. 길고 긴 침묵.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침묵을 깬 것은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격한 감정에 휩싸인 목소리였다. 누구시라고요?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다 미녀가. 네 담임이었던 김은희.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터져나왔다. 조금 전까지의 냉정하고 권위적인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다. 경악과 황홀한 기쁨과 믿을 수 없는 감격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선생님, 김은희 선생님, 정말 선생님 맞으십니까? 세상에, 선생님. 그는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몇 번이고 되뇌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울음을 애써 참고 있는 사람처럼.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수화기 너머의 그는 다시 17 소년 강민혁으로 돌아가 있었다. 은희 할머니의 눈에서 그동안 애써 참아왔던 눈물이 다시 한번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자신을 기억해 주었다. 그 아이가 자신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지난 70평생이 모두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래, 나다 미녀가, 나야. 그녀는 울먹이며 간신히 대답했다.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은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다급해졌다. 선생님, 우시는 겁니까?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겁니까? 지금 어디 계세요? 그는 폭포수처럼 질문을 쏟아냈다. 그 다급함 속에는 자신에게 유일하게 따뜻함을 베풀어 주었던 은인을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은희 할머니는 흐느끼며 말했다. 아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은데 우리 손주가 여기 군대에 있는데. 그녀는 차마 자신을 당한 끔찍한 모욕에 대해서는 입을 열 수가 없었다. 그저 손주가 걱정되어 왔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군대요? 예? 어느 부대 말씀이십니까? 여기 철원 백골부대라고 하더구나. 철원 백골부대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수화기 너머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급변했다. 조금 전의 반가움과 다급함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칼날 같은 예리함과 차가운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구사단 말씀이십니까? 그래, 아마 맞을 게다. 선생님, 지금 정확히 어디 계십니까? 위병소 앞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 있었다. 감정은 완벽히 배제된 채 오직 상황을 파악하고 명령을 내리기 위한 강철 같은 목소리. 그래, 위병소 앞인데 면회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돌아가야 할 것 같다. 안 됩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단호한 외침이 터져나왔다. 그 소리가 너무나도 단호하고 위압적이어서 은희 할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다. 선생님,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절대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아무하고도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거기 앉아만 계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미녀가 왜 그러니?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거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먼데. 괜찮다. 나는 정말 괜찮으니. 15분. 그는 할머니의 말을 잘랐다. 딱 15분이면 도착합니다. 그러니 제발 거기 그대로 계셔 주십시오.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제 군인 인생을 건 명령입니다, 선생님. 그 말을 끝으로 그는 곧 뵙겠습니다, 선생님이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뚝뚝뚝. 끊어진 전화 신호음만이 할머니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15분?
서울에서 여기까지 최소 3시간이 넘는 거리인데 15분이라니? 그 아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 아마 너무 놀라서 헛소리를 한 것이리라. 위병소의 병사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심과 함께 저 할머니가 이제 충격으로 정신까지 이상해지셨나 하는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은희 할머니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래, 헛된 기대였다. 20년 만에 연락에 닿았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지.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겠다. 이 더러운 꼴을 하고 서울까지 어떻게 돌아갈지 그거나 걱정해야겠다. 그녀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이었다. 저 멀리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엥.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가까워졌다. 그것은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였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었다. 여러 개의 사이렌 소리가 뒤섞여 마치 거대한 벌떼가 습격해오는 것처럼 절박하고 위협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 위병소의 병사들이 모두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서렸다. 무슨 일이지? 부대 내에 비상사태라도 발생한 건가? 사이렌 소리는 이제 귀를 찢을 듯이 가까워졌다. 그리고 마침내 저 멀리 도로의 코너를 돌아 그 정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선두에 선 것은 검은색 사이드카를 단 2대의 MP 헌병 오토바이였다. 번쩍이는 경광등과 함께 그들은 미친 듯한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를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따르고 있었다. 마치 대통령 경호 행렬처럼. 행렬은 조금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부대 정문을 향해 직선으로 돌진해왔다. 위병소의 병사들은 새파랗게 질렸다. 저 행렬의 정체가 무엇이든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위병소 책임자였던 하사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뭐해? 당장 차단기 올려! 전부 길 비켜! 병사들이 허둥지둥 차단기를 올렸다.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갈리는 끔찍한 마찰음과 함께 선두에 섰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위병소 바로 앞에 급정거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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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따르던 차량들도 일사불란하게 멈춰서고 순식간에 검은 제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차에서 내려 주변을 장악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위병소의 모든 인원들은 그 압도적인 광경 앞에서 숨을 죽였다. 도대체 누가 이 부대에 오고 있는 것인가? 바로 그때였다. 가장 선두에 섰던 검은색 세단의 뒷문이 열렸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반짝반짝 광이 나다 못해 거울처럼 빛나는 검은색 군화였다. 이어서 칼날처럼 날카롭게 각이 잡힌 군복 바지가 나타났다. 그리고 마침내 한 남자가 차에서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훤칠한 키에 다부진 어깨를 가진 중년의 남자였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차갑게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마치 활화산처럼 뜨거운 분노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위병소 병사들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그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의 어깨에 달려있는 은빛으로 빛나는 계급장, 그리고 그의 차량 앞에 달려있던 3개의 별이 선명하게 박힌 군단장 셔블 플레이트, 별, 셋, 중장이었다. 이 부대가 속한 제3군단의 사령관, 군단장 강민혁 중장이었다. 위병소의 모든 군인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뇌가 활동을 정지했다. 그들의 눈앞에 지금 자신들의 신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분노에 찬 얼굴로 서 있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들을 더욱 경악하게 만든 광경이 펼쳐졌다. 군단장 강민혁은 자신에게 경례를 붙이려고 허둥대는 그 어떤 장교나 병사에게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그는 오색 한 곳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흙바닥에 주저앉아 온몸에 더러운 음식물을 뒤집어 쓴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한없이 초라하고 작은 노인. 강민혁 중장은 그 거대한 몸을 이끌고 망설임 없이 곧장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저벅, 저벅, 저벅. 그의 군화발 소리가 위병소의 모든 이들의 심장을 후벼 파는 듯했다. 그는 마침내 할머니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눈이 튀어나올 것 같은 행동을 했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10만 장병을 지휘하는 제3군단의 사령관 강민혁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신의 위신이나 체면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더러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할머니와 눈을 맞췄다.
그의 주머니에서 눈부시게 하얀 손수건이 나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얼굴에 묻은 더러운 고추장 양념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이. 그의 강철 같던 목소리가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은 처절하게 갈라져 있었다. 선생님,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위병소 앞에는 칼날 같은 바람소리 외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모두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 앞에서 돌처럼 굳어버렸다. 거대한 폭풍이 마침내 도착한 것이었다. 강민혁 중장의 목소리가 끊어진 전화기를 든 채 김은희 할머니는 한동안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15분. 그 비현실적인 약속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그래, 그 아이는 옛날부터 그랬다. 허풍이 좀 있었다. 가난하고 왜소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더 강한 척, 더 센 척 말을 내뱉곤 했다. 지금도 그저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해 뱉어본 허풍을 터였다.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휴대폰 폴더를 닫았다. 띠리링 하는 소리가 이제는 처량하게 들렸다. 그래, 이제 그만 일어나자. 이 꼴을 하고 어떻게 서울까지 돌아갈지 막막했지만 언제까지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가 흙 묻은 손으로 땅을 짚고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위병소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직도 안 가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 노친네가. 고개를 돌리자 아까 그 끔찍한 악몽을 선사했던 최동근 중년과 그의 일당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었다. 점심 식사라도 하러 가는 길인지 그들의 얼굴에는 만족감과 포만감이 가득했다. 그들은 아직도 흙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은희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마치 길가에 벌레를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박상철 상사가 침을 퇴 뱉으며 빈정거렸다. 어이구, 아직도 저러고 계셨네. 그렇게 엎질러진 낙지볶음이 아까워서 발이 안 떨어지시나 봐. 푸하하, 혹시 모르지. 주워서 다시 담아가려는 거 아니야? 한지석 중위가 배를 잡도 웃었다. 그들의 눈에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나 연민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약자를 짓밟는 데서 오는 비열한 쾌감만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최중령은 거들먹거리며 할머니 앞에 섰다. 그는 일부러 구두 앞코로 바닥에 나뒹구는 빈 도시락통을 툭 찼다. 깡 하고 맑은 소리를 내며 도시락통이 대굴대굴 굴러갔다. 잘 들으시오, 할머니.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이 정도로 안 끝나. 당신 손주놈 아예 병신만 들어서 내보낼 수도 있어. 그러니 당장 꺼져. 내 시야에서 사라지란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최중령의 고함 소리를 뚫고 저 멀리서 들려오던 아주 희미한 소리가 갑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에. 날카롭고 절박한 사이렌 소리. 최중령은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야 이거? 처음에는 부대 근처에서 훈련이라도 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그 수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다. 여러 개의 사이렌 소리가 뒤섞여 마치 거대한 재앙이 닥쳐오는 전조처럼 듣는 이의 심장을 불안하게 두드렸다. 위병소의 모든 병사들과 간부들의 시선이 소리가 들려오는 도로 쪽으로 향했다. 최중령 일당도 잠시 할머니를 괴롭히는 것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봤다. 도로 저편, 언덕 너머에서 무언가 번쩍이는 것이 보였다. 저게 뭐지? 한 중위가 눈을 가늘게 뜨고 중얼거렸다. 그것은 순식간에 언덕을 넘어 모습을 드러냈다. 선두에 선 것은 검은색 사이드카를 단 헌벙 오토바이 2대였다. MP, 군사경찰, 그들은 경광등을 번쩍이며 마치 도로를 찢어밟길 듯한 기세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를 약속이라도 한 듯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따르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검은 뱀이 꿈틀거리며 부대를 향해 돌진해오는 것 같았다. 위병소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건 훈련이 아니었다. 실제 상황이었다. 저 행렬은 보통의 지휘관이 부대를 방문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위압적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뭐 하는 거야? 당장 전방에 보고해. 그리고 차단기부터 당장 올려. 위병소 책임자였던 하사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다. 병사들이 허둥지둥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차량 행렬의 속도는 그들의 움직임보다 훨씬 빨랐다.
끼! 귀를 찢는 마차름과 함께 선두의 헌병 오토바이들이 부대 정문 앞에서 교차하며 길을 열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마치 드리프트를 하듯 미끄러지며 위병소 바로 앞에 멈춰섰다. 타이어에서 피어오른 흰 연기가 아스팔트 위를 감쌌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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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뒤따르던 차량들도 일사불란하게 멈춰서고 거의 동시에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움직임으로 순식간에 주변을 경계하며 인간 방벽을 만들었다. 그들의 손에는 무전기가 들려 있었고 귀에는 이어피스가 꽂혀 있었다. 군인이었지만 일반적인 군인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군단장 직속 경호대, 최정예 중에 최정예였다. 최동근 중령은 그 광경을 보며 입을 딱 벌렸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다. 저 차량 행렬, 저 경호대의 움직임, 저것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의전이었다. 이 3군단 내에서, 아니 이 강원도 일대에서 저런 의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설마 군단장님께서? 하지만 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부대 내에 무슨 큰 사고라도 터진 건가?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한다 해도 지금 그의 눈앞에서 벌어질 일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다. 모두의 시선이 가장 선두에 섰던 검은색 세단의 뒷문에 집중되었다. 스르륵. 경호원 중 한 명이 다가가 정중하게 문을 열었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닦여 거울처럼 빛나는 군화였다. 이어서 한치의 주름도 없이 칼날처럼 각이 잡힌 군복 바지가 땅을 디뎠다. 그리고 마침내 한 남사가 차에서 완전히 내렸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군인으로서는 다소 마른 체격이었지만 그의 온 몸에서는 강철 같은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주변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시간은 멈췄다. 위병소의 모든 장병들은 숨을 삼켰다. 남자의 어깨에서 3개의 별이 은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중장, 제3군단 사령관 강민혁, 최동근 중령의 동공과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다. 심장이 몸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무릎이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군단장이라니, 정말 군단장님이 오셨다니. 그는 옆에 있던 박상사와 한 중위를 미친 듯이 쳐다봤다. 그들의 얼굴 역시 사색이 되어 있었다. 충성, 중령 최동근 군단장님께 대하여. 최중령은 거의 경기를 일으키듯 목이 터져라 경례를 외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강민혁 중장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마치 최중령이 그 자리에 없는 투명인간인 것처럼 그를 그대로 지나쳐갔다. 그 경멸적인 무시, 그것은 어떤 질책이나 고함보다도 더 끔찍한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강민혁 중장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세상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표정으로 온몸에 더러운 음식물 쓰레기를 뒤집어 쓴 채 자신을 망연하게 바라보고 있는 늙고 초라한 한 여성.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주었던 자신의 유일한 어버이이자 스승, 김은희 선생님. 처벅. 군단장의 군화가 땅을 디뎠다. 처벅. 그는 천천히 하지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최동근 중령과 그의 일당들의 심장에 하나씩 대못을 박았다. 왜 저쪽으로 가시는 거지? 최중령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이해할 수 없었다.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강민혁 중장은 마침내 김은희 할머니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할머니의 작고 여윈 몸을 완전히 뒤덮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간이 영원히 멈춰버렸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10만 대군을 호령하는 백골 군단의 살아있는 전설, 강민혁 사령관이 천천히 모든 이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의 명예와 권위, 그 모든 것을 내던지고 더럽고 차가운 흙바닥 위로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마치 성물을 대하듯 조심스럽게 할머니와 눈높이를 맞췄다.
그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군단장의 위험 따위는 없었다. 오직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처절한 슬픔과 감히 하늘 같은 스승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에 대한 지옥의 불길 같은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의 품 안에서 눈부시게 하얀 손수건이 나왔다. 그는 떨리는 손길로 할머니의 주름진 뺨에 말라붙어 있는 역겨운 고추장 양념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은 너무나도 부드럽고 정중해서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는 것 같았다. 최동근 중령은 그 광경을 보며 자기도 모르게 숨을 헙 하고 들이마셨다. 그의 뇌가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했다. 저 노친내가 대체 누구이기에 군단장님께서 무릎을. 그의 귀에 지옥의 나락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군단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철 같던 그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것처럼 처절하게 갈라져 있었다. 선생님. 그는 할머니의 더러워진 손을 조심스럽게 붙잡았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이 못난 제자가 하늘 같으신 선생님을 이 꼴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위병소 앞에는 칼날 같은 바람소리만이 울고 있었다. 최동근 중령의 눈앞이 노래졌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자신이 건드린 것이 그저 힘없는 노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자신은 이 군단의 신이 그의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는 유일한 성역을 감히 더럽혔다. 거대한 폭풍이 마침내 그의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강민혁 중장의 시간은 멈췄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차갑게 회전하고 있었다. 슬픔, 분노, 회한, 그 모든 감정들이 들끓는 용암처럼 그의 안에서 요동쳤지만 그의 겉모습은 빙산처럼 고요했다. 그는 먼저 아직도 더러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자신의 선생님을 부축해 일으켰다. 선생님, 우선 몸부터 닦으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는 곁에 서 있던 자신의 부관, 젊은 김소령에게 고갯짓을 했다. 김소령은 그 눈빛의 의미를 즉시 알아차리고 달려왔다. 김소령, 강중장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 있었다. 조금 전의 슬픔과 회한은 온데간데 없고 칼날처럼 날카롭고 강철처럼 차가운 군단장의 목소리였다. 당장 사단장실을 비우라고 해. 그리고 이분을 모시고 가서 가장 깨끗한 옷과 따뜻한 차를 대령하도록. 의무관도 불러서 혹시 화상을 입으신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상하지 않게 내 어머니를 모시듯 정중하게 모셔라. 만약 아주 작은 소홀함이라도 보인다면 자네 군 생활은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해.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군단장님. 김소령은 허리가 부러져라 경례를 붙이고 조심스럽게 은희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신의 옛 제자와 부관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강중장은 이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최동근 중령과 그의 일당들이 있었다. 강중장은 그들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처벅, 처벅. 그의 군홧발 소리가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최중령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둘 사이의 거리는 불과 한 뼘. 최중령의 턱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강중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최중령을 쳐다볼 뿐이었다. 그 침묵은 수만 마디의 욕설이나 폭력보다 더 끔찍한 압박감으로 최중령의 숨통을 조여왔다. 최중령은 차라리 자신을 한 대 쳐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강중장은 그에게 손가락 하나 되지 않았다. 그는 더러운 것을 만지기 싫다는 듯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강중장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헌병대장. 예, 군단장님. 경호대와 함께 온 헌병대장이 달려왔다.
저 세 놈, 그리고 아까 저기 위병소에 있던 근무자들 중 책임자급 간부들, 전부 모자를 벗겨서 30분 뒤에 4단 대강당 연단 위로 올려놔. 체포하는 것입니까? 아니, 아직은 아니야. 저들은 체포되기에도 아까운 놈들이니까. 그저 전시품처럼 모든 병사들이 볼 수 있도록 세워만 둬. 그는 말을 마친 뒤 다시 한번 부관에게 명령했다. 이곳 대대 소속 장병 및 간부 전원, 단 한 명의 열애도 없이 30분 내로 대강당으로 집합시킨다. 지금 즉시 실시해. 예, 알겠습니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고요했던 부대는 마치 거대한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전 대대원 5분 내로 연병장으로 집합. 군단장님께서 행차하셨다. 당장 대강당으로 집합하라는 명령이다. 확성기를 통해 터져나오는 다급한 고함 소리, 우당탕탕 막사를 뛰쳐나오는 군화 소리, 간부들의 외침 소리, 부대 전체가 거대한 혼돈에 휩싸였다. 아무도 이유를 몰랐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곧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불안감과 공포가 가득했다. 그 시각 은희 할머니는 사단장실에 마련된 VIP 응접실에서 부관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과 머리를 닦고 부대에서 가장 질 좋은 새 활동복으로 갈아입었다. 따뜻한 생강차를 한 모금 마시자 비로소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씩 녹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자신의 옛 제자 민혁이가 별 3개를 단 군단장에 되어 나타났다는 사실이 아직도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30분 뒤 4단 대강당. 수백 명의 병사들과 간부들이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오와 열을 맞춰 서 있었다. 거대한 강당은 그들의 긴장된 숨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모두의 시선은 텅 빈 연단 위를 향해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바로 그때였다. 끽! 쾅! 강당의 뒷문이 열리고 헌병들에게 이끌려 3명의 남자가 연단 위로 내몰렸다. 최동근 중령, 박상철 상사, 그리고 한지석 중위였다. 그들은 모두 모자가 벗겨진 채였고 얼굴은 흑빛이 되어 있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처럼 그들은 수백 명의 부하들 앞에서 치욕스럽게 서 있어야만 했다. 강당 안의 모든 병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강당의 문이 열렸다. 쿵, 쿵, 쿵. 모든 소음이 순식간에 멎었다. 강민혁 중장이 혼자서 천천히 강당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군홧발 소리가 침묵에 잠긴 강당 전체를 장엄하게 울렸다. 그는 그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은 채 곧장 연단으로 향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소령의 부축을 받으며 은희 할머니가 강당 안으로 들어섰다. 강 중장은 미리 준비해둔 연단 바로 앞 가장 중앙의 의자로 그녀를 정중하게 안내했다. 가장 명예로운 자리였다. 모든 병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 누구이기에 군단장께서 직접 모시는 것인지 궁금해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강민혁 중장은 연단 중앙에 있는 마이크 앞에 섰다. 지지직. 마이크를 켜는 작은 소음이 강당 전체에 거대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이 열렸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강당의 가장 뒷자리에 앉은 병사의 뼛속까지 파고들 만큼 무겁고 서늘했다. 나는 오늘 군단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여러분 앞에 섰다. 그는 연설문도 없이 그저 담담하게 말을 이어나갔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이 나라의 아주 가난한 동네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다. 그 소년은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잃고 병든 할머니와 함께 단칸방에서 살았다. 소년에게 세상은 지옥이었다. 매일매일이 배고픔과 싸워야 했고 멸시와 싸워야 했다. 그래서 소년은 싸웠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세상을 향해 닥치는 대로 주먹을 휘둘렀다. 모두가 그 소년을 손가락질했다. 구제불능에 문제하라고 사회의 쓰레기라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모두가 그를 포기했을 때 단 한 사람만이 그 소년의 손을 잡아주었다. 바로 그 소년의 담임 선생님이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는 은희 할머니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한없이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 선생님은 매일 아침 자신의 도시락을 몰래 그 소년의 책상 서랍에 넣어주셨다. 점심시간마다 물로 배를 채우던 소년은 난생 처음으로 따뜻한 달걀말이와 정성껏 볶은 소시지의 맛을 알게 되었다. 다른 교사들이 소년을 징계하려 할 때마다 그 선생님은 조용히 소년을 불러내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타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는 잠시 목이 메는 듯 말을 잇지 못했다. 괜찮다. 다 괜찮아. 너는 나쁜 아이가 아니야. 세상이 널 힘들게 할 뿐이지. 선생님은 널 믿는다. 너는 분명 아주 훌륭하고 멋진 어른이 될 거야. 라고. 강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몇몇 어린 병사들의 문시울이 붉어졌다. 그 선생님의 따뜻한 밥과 그 믿음 하나가 지옥 같던 세상을 살아가던 소년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 소년은 그 밥과 믿음을 먹고 자라 마침내 어른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다.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강당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경악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연단 위의 군단장과 가장 앞자리에 앉은 초라한 노인을 번갈아 쳐다봤다. 그의 목소리가 이제 차가운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연단 위에서 죄인처럼 서 있는 최동근 중령 일당을 향해 손가락을 똑바로 겨누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아침 나의 어머니이자 나의 스승이신 저분께서 오직 하나뿐인 손주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먹이시겠다며 새벽부터 정성껏 낙지볶음을 만들어 이 부대 정문까지 찾아오셨다. 그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커졌다. 그런데 너희들은 감히 그분께 무슨 짓을 했나? 군대가 시장판이냐며 모욕하고 그분의 새하얀 머리 위에 그 정성과 사랑이 담긴 뜨거운 낙지볶음을 그대로 쏟아 부었겠다. 너희들이 입고 있는 그 군복이 대체 무엇을 위한 군복이냐? 나의 선생님은 군복이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입는 가장 명예로운 옷이라고 가르치셨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명예로운 군복을 입고 힘없는 칠순 노인을 짓밟고 모욕하는 데 사용했어. 그 손으로, 그 계급장으로. 그의 고함 소리가 강당 전체를 뒤흔들었다. 최중령과 그의 일당들은 이제 공포를 넘어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강 중장은 마이크를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내게 밥을 주고 내게 믿음을 주었던 저분께 나는 오늘 씻을 수 없는 불효를 저질렀다. 그리고 너희들은 대한민국 군인 전체의 얼굴에 똥칠을 했어. 과연 너희들이 이 신성한 군복을 입을 자격이 있는 놈들이냐? 대한민국을 지킬 자격이, 이 나라 국민들의 존경을 받을 자격이 단 하나라도 있는 놈들이냐고 묻고 있다. 이 쓰레기 같은 놈들아. 그의 마지막 외침이 끝나고 강당에는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아까의 침묵과는 달랐다. 모든 병사들의 눈에는 연단 위의 새 놈을 향한 경멸과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강민혁 중장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지옥의 판결처럼 나지막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무릎 꿇어. 새 놈은 움직이지 못했다. 아니, 너무나 큰 충격과 공포에 다리가 굳어버린 듯했다. 강 중장의 목소리에 살기가 어렸다. 내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저분 앞에 무릎 꿇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박상철 상사와 한지석 중위의 다리가 풀리며 쿵 소리를 내며 연단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최동근 중령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인지 아니면 공포 때문인지 여전히 뻣뻣하게 서 있었다. 강 중장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의 귓가에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10초 준다. 니놈의 무릎이 저 바닥에 닿지 않으면 내가 직접 니놈의 두 다리를 부러뜨려 평생 무릎으로 기어다니게 만들어주지. 최동근 중령의 동공이 폭발할 듯이 커졌다. 그는 마침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쿵! 그의 육중한 몸이 연단 바닥에 처박히듯 무릎을 꿇었다. 강 중장은 다시 마이크 앞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무릎 꿇은 새 놈을 향해 명령했다. 사죄드려.
새놈은 떨리는 목소리로,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사죄가 아니었다. 변명이었다. 강 중장은 더 이상 그들의 추한 꼴을 볼 가치도 없다는 듯 헌병대장을 향해 손짓했다. 저것들 지금 당장 끌어내. 중령 최동근, 상사 박상철, 중위 한지석, 오늘부로 보직 해임은 물론 군인으로서의 모든 지위를 박탈한다. 군형법상 가혹행위, 상관 모욕, 직관 남용 등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죄목을 적용해서 당장 군 교도소에 수감하도록. 내가 직접 재판을 참관해서 저놈들이 법정 최고형을 받게 만들 것이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헌병들이 연단 위로 뛰어올라와 새 놈의 팔을 거칠게 붙잡아 일으켰다. 이럴 순 없습니다. 군단장님, 제발 한 번만. 최중령이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그들은 짐작처럼 수백 명의 병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질질 끌려나갔다. 쾅! 강당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들의 군 생활에, 아니 그들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었다. 거대한 폭풍이 그렇게 지나갔다. 쾅! 대강당의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는 단순히 3명의 파렴치한 군인의 종말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부대에 오랫동안 암세포처럼 퍼져 있던 부패와 폭력의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였으며 억눌려왔던 정의가 마침내 승리하는 소리였다. 3명의 범죄자가 끌려나간 후에도 강당 안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수백 명의 장병들은 아직도 방금 목격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던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경외 그리고 아주 희미한 희망의 빛이 뒤섞여 있었다. 강민혁 중장은 연단 위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 들끓었던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는 깊은 피로감과 함께 스승에 대한 죄송스러움이 다시 밀려왔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평정을 되찾아 낮고 차분했다. 오늘 여러분은 군인으로서 봐서는 안 될 것을 보았고 겪어서는 안 될 것을 겪었다. 이것은 전적으로 지휘관인 나의 불찰이다. 이 부대가 이 지경이 되도록 제대로 살피지 못한 나의 책임이다. 오늘 일로 인해 상처받았을 모든 장병들에게 군단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는 연단 위에서 강장에 있는 모든 부하들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다. 중장이 일개 병사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전례 없는 광경.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강당 안의 모든 장병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하지만 오늘을 우리는 치욕의 날이 아닌 변화의 날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썩은 것을 도려내는 고통스러운 날이지만 동시에 우리 군이 다시 태어나는 첫날로 만들어야 한다. 부디 오늘을 잊지 말아달라.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연단에서 내려왔다. 그는 곧장 아직도 충격이 가시지 않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김은희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한쪽 무릎을 꿇고 그녀와 눈을 맞췄다. 선생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은희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자의 어깨를 감쌌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모욕감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랑스러움과 대견함 그리고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아니다. 네가 왜 죄송해. 장하다, 내 제자. 정말 장하다. 바로 그때였다. 강당 한쪽 구석에서 한 병사가 누군가의 부축을 받으며 절뚝거리며 걸어나오고 있었다. 얼굴에는 멍자국이 선명했고 군복은 흑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바로 은희 할머니의 손주 이진우 이병이었다. 할머니! 진우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왔다. 최중령 일당이 강당으로 끌려간 사이 헌병들이 창고에 감금되어 있던 그를 구출한 것이었다. 진우야! 내 새끼! 은희 할머니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손질을 부둥켜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끌어안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그동안의 불안과 고통을 눈물로 씻어내릴 뿐이었다. 강민혁 중장은 두 사람의 가슴 아픈 재회를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저 이등병, 자신의 선생님이 그 끔찍한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손주,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의 원인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부대 내 비리를 고발했다는 바로 그 병사. 강 중장은 김소령을 불렀다.
김소량, 저 이진우 이병이 제출했다는 투서, 원본을 지금 당장 내게 가져와.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 김소령이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달려왔다. 강 중장은 봉투를 받아 들고 그 자리에서 바로 내용물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한 장, 한 장, 서류를 넘기는 그의 미간이 점점 더 깊게 찌푸려졌다. 그것은 단순히 투서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었다. 이진호 이병은 비록 계급은 낮았지만 매우 총명하고 용의주도한 청년이었다. 그는 최동근 중령이 부대 내 군수품, 특히 유류와 건축자재를 외부로 빼돌려 뒷돈을 챙기는 정황을 포착했다. 그리고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난 몇 달간 날짜, 시간, 장소, 관련된 인물들의 이름, 심지어 빼돌려진 물품의 양까지 노트에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다. 그것은 완벽한 범죄 기록 장부나 다름없었다. 그가 이 사실을 대대장에게 보고하자 보고는 당연히 묵살되었다. 대대장 역시 최중령과 한통속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진우 이병의 군생활은 지옥으로 변했다. 최중령과 그의 하수인들은 이진우를 내부 고발자, 배신자로 낙인 찍고 온갖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잠을 재우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인적이 드문 창고로 끌고 가 집단 구타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오늘 그의 할머니가 면회를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의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그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강민혁 중장의 눈에서 아까보다 더욱 차갑고 무서운 분노가 타올랐다. 단순히 늙은 스승을 모욕한 것만이 아니었다. 이놈들은 군대의 근간을 좀먹는 악질적인 암세포 그 자체였다. 정의를 외친 젊은 병사를 짓밟고 조직적인 범죄를 은폐하려 했던 것.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반역행위였다. 강 중장은 서류를 들고 아직도 손주를 끌어안고 있는 은희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이진우 이병을 향해 군인으로서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가장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이진우 이병. 진우는 깜짝 놀라 할머니의 품에서 떨어져 차렷 자세를 취했다. 이병, 우. 나는 오늘 자네에게 두 가지를 사과해야겠다. 첫째, 나의 지휘 책임 아래 있는 부대에서 자네가 이런 끔찍한 부조리를 겪게 만든 것에 대해 군단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한다. 미안하다. 군단장이 일개 이등병에게, 그것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강당에 남아있던 모든 병사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리고 둘째, 강 중장은 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자네의 할머니께서는 불의를 보고 외면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가르치셨다. 그리고 자네는 그 가르침을 목숨을 걸고 실천했다. 자네의 그 용기가 이 부대를 썩어가게 만들었던 거대한 암덩어리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자네는 가장 낮은 계급에 있었지만 이 부대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진정한 군인이었다. 자랑스럽다. 이진우 이병. 진우의 눈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신념과 행동을 이 군대에서 가장 높은 사람에게 인정받았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강 중장은 즉시 추가 명령을 하달했다. 헌병대장은 듣도록 지금 즉시 최동근 중령의 사무실과 관사, 그리고 이 투서에 언급된 모든 관련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 또한 이 부대의 대대장, 연대장까지 이번 비리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혹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모든 지휘관들을 전원 지휘 해제하고 강도 높은 감찰에 착수한다. 단 한 놈도 이 사건에서 빠져나갈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어라. 군단장의 분노는 단순히 3명의 말단 간부를 처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 기회에 자신의 군단 내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뿌리 뽑아버릴 작정이었다. 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군사경찰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부대는 다시 한번 거대한 태풍의 눈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날 오후 사단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최동근 중령의 사무실에서는 그의 범죄를 입증하는 수많은 증거와 장부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대장과 연대장 역시 그의 범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대가로 상납을 받아온 정황이 포착되어 긴급 체포되었다. 부패의 사슬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넓게 퍼져 있었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간 후 강민혁 중장은 자신의 차에 직접 은희 할머니와 이진우 이병을 태웠다.
그는 진우에게 특별 휴가를 명령했다. 할머니를 모시고 집에서 푹 쉬고 오라는 배려였다. 차가 부대 정문을 빠져나갈 때 은희 할머니는 창밖을 보았다. 아침에 그녀를 절망에 빠뜨렸던 그 차갑고 육중했던 철문이 이제는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옆자리에 앉은 자신의 자랑스러운 제자 강민혁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20년 전 졸업식 날 그녀에게 낡은 손수건을 쥐어주던 17 소년의 손처럼 여전히 따뜻했다. 진정한 정의는 그렇게 조용하지만 가장 강한 힘으로 실현되고 있었다. 그로부터 2주 후 상처는 더디게 아물었다. 이진우 이병은 군단장의 특별 배려로 열흘간의 위로 휴가를 받아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 시간 동안 두 사람은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동네를 산책하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의 깊은 상처는 서로의 온기 속에서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다. 진우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이전의 불안과 공포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신념을 지켜냈다는 조용한 자부심과 할머니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감사가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 사이 군대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다. 강민혁 중장의 분노는 단순히 한 부대의 비리를 적발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군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고강도 특별 감찰을 지시했고 그 결과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크고 작은 부패의 고리들이 줄줄이 적발되었다. 수많은 간부들이 보직 해임되거나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대한민국 군대는 한 노인의 눈물과 한 젊은 병사의 용기로 인해 고통스럽지만 건강한 대수술을 시작한 것이었다. 휴가 마지막 날 저녁, 은희 할머니는 조용히 진우의 손을 잡았다. 진우야, 우리 내일 부대에 한 번 더 가자. 네? 부대에요? 왜요, 할머니? 진우는 깜짝 놀라 물었다. 그 지옥 같았던 곳에 할머니가 다시 가고 싶어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은희 할머니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날 우리 진우처럼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봐야만 했던 수백 명의 다른 손주들이 있었지. 그 아이들도 너만큼이나, 아니 너보다 더 놀라고 무서웠을 게다. 그 아이들에게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구나. 그리고 이 할미가 아주 맛있는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어.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평생을 교단에서 살아온 그녀는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움이 아닌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고요했던 은희 할머니의 동네가 이른 아침부터 소란스러워졌다. 우웅,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거대한 녹색 군용 트럭 한 대가 할머니의 낡은 빌라 앞에 멈춰섰다. 그것은 야전에서 수백 명의 식사를 책임지는 최신식 이동식 취사 차량이었다. 트럭이 멈추자마자 조리복을 입은 건장한 조리병 서너 명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내려 할머니의 집 앞에 일렬로 도열했다. 충성! 군단장님의 명을 받고 김은희 여사님의 특별 임무를 수행하러 왔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대체 저 집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수군거렸다. 은희 할머니는 웃으며 조리병들을 맞았다. 아이고, 뭘 이렇게 거창하게까지. 어서들 오게. 그날 할머니의 작은 부엌과 빌라 앞 골목은 거대한 야전 식당으로 변했다. 군용 트럭에서 내려진 커다란 솥과 버너,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인 식재료들. 은희 할머니는 마치 야전 사령관처럼 젊은 조리병들을 진두지휘하기 시작했다. 낙지는 너무 오래 데치면 질겨지니 넣었다가 바로 빼야 하네. 양파는 너무 가늘게 썰지 말고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게 큼직하게. 고추장만 너무 많이 넣으면 텁텁해져. 내가 어제 갈아놓은 이 배즙을 넉넉히 넣어야 맛이 부드럽고 깊어진다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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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쾌한 칼질 소리. 치식! 거대한 솥에서 수백 인분의 양파와 파가 볶아지는 소리. 매콤하고 달콤한 냄새가 온 동네에 진동했다. 조리병들은 처음에는 전설적인 군단장님의 스승이라는 분 앞에서 잔뜩 긴장했지만 곧 할머니의 따뜻하고 노련한 지휘에 감화되어 마치 자기 할머니를 돕는 손주들처럼 신이 나서 움직였다. 2시간 후
500인분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할머니표 명품 낙지볶음이 완성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유와 화해, 그리고 용서의 메시지였다. 다시 찾은 구사단 백골부대. 2주 전 은희 할머니를 절망에 빠뜨렸던 그 차갑고 육중했던 위병소의 철문은 오늘 활짝 열려 있었다. 새로 부임한 부대 지휘관들이 총출동하여 정문 앞에서 허리를 숙여 할머니를 맞았다.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여사님. 하지만 할머니가 진정으로 보고 싶었던 것은 그들이 아니었다. 부대 연병장, 그날의 악몽이 서려 있던 바로 그 장소에 오늘 수백 명의 병사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2주 전의 공포와 불안 대신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다. 연병장 중앙에는 거대한 배식대가 설치되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다란 밥솥과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새빨간 낙지볶음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은희 할머니는 손주 진우와 함께 직접 배식대 앞에 섰다. 그녀는 하얀 위생모와 앞치마를 두르고 커다란 국자를 들었다. 자, 우리 손주들 많이들 먹게. 그녀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배식이 시작되었다. 병사들은 차례차례 식판을 들고 그녀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가 그녀 앞에서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할머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사님. 그들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지금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저 작고 늙은 여인이 이 부대를, 아니 이 군대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진우는 할머니 옆에서 박을 퍼주었다. 그는 더 이상 고개 숙인 이등병이 아니었다. 그는 할머니의 자랑스러운 손주로서 동료 전우들에게 따뜻한 밥을 나눠주고 있었다. 한참 배식이 진행되고 있을 때였다. 병사들의 줄 가장 뒤편에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식판을 든 채 묵묵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번쩍이는 세 개의 별 계급장도 그를 따르는 수많은 부관도 없이 그저 평범한 군복 차림으로 강민혁 중장이었다. 그는 새치기 한 번 하지 않고 묵묵히 줄을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마침내 그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식판을 내밀며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깊은 존경심을 담아 말했다. 선생님, 밥 주십시오. 은희 할머니는 말없이 웃으며 그의 식판 위에 낙지볶음을 산더미처럼 쌓아주었다. 그리고 나지막에 속삭였다. 많이 먹어라, 내 제자.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말도 더 이상 필요 없었다. 그날 부대의 모든 장병들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점심 식사를 했다.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매웠지만 그 매운맛은 이상하게도 눈물겹도록 따뜻했다. 2주 전 한 노인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던 치욕의 낙지볶음은 오늘 수백 명의 아들들에게 사랑과 용서의 비빔밥이 되어 돌아왔다. 공포와 저기로 가득했던 연병장은 이제 따뜻한 온기와 유쾌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식사가 끝난 후 은희 할머니는 손주와 함께 부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위병소 정문을 돌아보았다. 그런데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2주 전만 해도 군기 확립이니 총력 안보니 하는 딱딱하고 위압적인 구호가 걸려있던 자리에 새로운 현판이 걸려 있었다. 군단장의 특별 지시로 제작된 현판이었다. 그 위에는 푸른 바탕에 흰 글씨로 단 한 줄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군인의 명예는 사람의 존엄함 아래에 있다. 은희 할머니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 위로 따스한 가을 햇살처럼 환한 미소가 번져나갔다. 거대한 폭풍은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갔지만 그 자리에는 파괴가 아닌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한 그릇의 낙지볶음. 한 노인의 머리 위에 치욕스럽게 쏟아졌던 그 음식은 500명의 아들들을 위한 사랑과 용서의 비빔밥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교사 김은희와 제자 강민혁 중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어깨 위에 달린 별이나 손에 쥔 권력이 아니라 마음속에 간직한 감사와 인간의 존엄함을 지키려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습니까? 스승을 위해 군단 전체를 뒤흔든 제자의 분노와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안겨준 이들을 위해 다시 밥을 지은 스승의 용서.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만약 당신이었다면 당신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끔찍한 불의를 목격한 젊은 병사였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